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다 끝났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나왔고 나상원 선수는 제가 얘기를 영상에서 안 했지만 따로 얘기했고요. 나상원 선수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 김민희 선수도 가족의 병환으로 귀국이라 되어 있긴 한데요. A대표팀엔 발탁이 돼가지고 이번 투르크메니스탄전에서 결정적인 활약을 펼쳐주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투르크메니스탄 경기 결과부터 얘기해드리자면은 5대0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이 크게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었고요. 중계는 TV조선에서 했는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냉정하게 중계를 봤을 때 약간 좀 아직은 TV조선이 좀 미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앞으로 그 점은 차차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8시 경기 밤에 열린 경기였고 앞선 경기에서 얘기 안 해드렸지만 3시에 열렸던 스리랑카하고 레바논 경기에서 2대3으로 레바논이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었고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2골을 넣게 되면서 2차에선 첫 골을 넣게 되었고요. 선제골도 레바논 쪽이 아니라 스리랑카 쪽에서 먼저 터졌습니다. 아니지. 레바논에서 선제골을 넣고 스리랑카가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하지만 레바논이 그 이후로 역시나 압도하면서 3대1까지 벌어졌고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PK골까지 넣으면서 2대3까지 따라가게 되었는데 스리랑카가 현재 피파 랭킹이 204위예요. 레바논이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피파 랭킹에서 많이 떨어진 팀이긴 한데요.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강팀이거든요. 상당히 강팀인데 레바논 입장에서는 스리랑카 상대로 무승부라도 거두었으면은 2차 예선 잘못하면 최종 예선도 진출하기 힘들어질 뻔했어요. 근데 다행인 게 스리랑카를 잡으면서 2대3으로 승점 3점 얻게 되었고요. 경기 내용은 스리랑카의 투지가 보일 정도로 비록 2차에서는 탈락했지만 골을 넣고 승점을 벌어가겠다. 그런 의지가 보였고요. 그런 의지가 다음 스리랑카 전까지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투르크메니스탄 경기 보면은 5대0 경기 내용만 봤을 때 상당히 압도적이었는데요. 점유율도 70대 30으로 상당히 많았고 전반전까지만 봤을 때 투르크메니스탄이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고 후반전까지 포함하더라도 슈팅이 3개밖에 없었어요. 슈팅이 3개밖에 없었고 우리나라가 전후반 통틀어서 28개가 있었습니다. 28대 3이었고요.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는 우리나라가 또 18개나 상당히 많은 숫자였고요.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유효 슈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후반 통틀어서 제대로 된 유효 슈팅이 벌어지지 못했고 이 경기 선발로 나왔던 김승규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김승규 선수가 못한다는 건 아닌데요. 저번 3월에 열렸던 일본 A매치 경기에서도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방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골키퍼인데 이 경기에서 워낙 기회가 없다 보니까 평가 내리기가 힘들어요. 김승기 선수가 잘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굳이 김승기 선수가 좀 기회가 있었다면은 투르크메니스탄이 코너킥 2개 있었거든요. 코너킥 상황에서 하고 그리고 프리킥 상황 그리고 빌드업 할 때 김승기 선수가 수비라인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사실상 반코트 게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빌드업을 가담하고
그런 모습만 보였습니다. 김승규 선수가 그렇게 잘해줬고요. 코너킥 숫자도 9대2 우리나라 상당히 많았고 파울 숫자도 13대9 옵사이드도 우리나라가 2개 있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5대0 끝났는데 황의조 선수의 멀티골이 터졌죠. 일단 뭐 하나씩 지켜보자면은 선발 명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황의조, 권창훈, 남태희, 정우영, 이재성, 김무남, 김민재, 김영권, 홍철, 골키퍼는 김승규 골키퍼가 장갑을 끼게 되었는데요. 교체 명단도 우리나라가 소집 명단에 상당히 선수를 많이 뽑았기 때문에 명단 제외된 선수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체 명단도 유심 있게 봐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교체 명단을 안 적는데 제가 임의로 적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었고요. 일단 벤투 감독님이 투르크메니스탄 첫 경기다 보니까 확실히 벤투 감독님 입장에서 주전 선수라고 불릴만한 선수들을 전부 출장을 시켰고요. 사실상 벤투 감독님 입장에서 이게 플랜 A다 할 정도로 상당히 베스트 전술이거든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선수들이 나이가 많다, 뭐 새로운 선수들을 테스트 안 한다, 뭐 이런 입장도 취할 수 있는데요. 벤투 감독님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 11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교체된 선수들도 벤투 감독님이 자주 쓴 선수들이 많고 눈에 띄게 봐야 하는 게 71분에 이기재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 경우 그 경우를 볼 수 있겠고요. 이기재 선수가 이 교체 투입으로 A매치 데뷔 경기를 29살에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었고 선발 명단만 봤을 때 확실히 명단 지금 교체 선수도 봤을 때 제외된 선수들도 많거든요. 지금 뭐 데뷔전을 치를 예정인 뭐 강상호 선수라든지 정상빈 선수라든지 지금 그런 선수들이 상당히 좀 이제 신의 선수들 김영빈 선수도 빠졌고요. 그런 선수들이 명단에서 대거 빠졌고요. 아무래도 그런 선수들은 다음 스리랑카전에 출전할 거라고 예상이 갑니다. 애초에 이 일정이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레바논 일정 3일 간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돌려야 돼요. 약간씩이라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벤투 감독님이 기존 선수들을 자주 쓴다 하더라도 새로운 선수들을 이번 A매치 때는 자주 활용할 것 같습니다. 체력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전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선수들을 많이 테스트할 것 같고요. 좀 더 나아가자면은 새로운 전술을 테스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스리랑카가 템백을 쓸 거라고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그렇다고 스리랑카를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번 레바논 경기도 봤다시피 레바논이 잘못하면은 스리랑카한테 질 뻔한 경기였거든요. 나름대로 상당히 위험한 경기였기 때문에 스리랑카의 투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204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월드컵 때 독일한테 이긴 것처럼 물론 그것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30위권이고 스리랑카 200위권이니까 거의 170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는 맞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경기는 잘 이겨줬습니다. 일단 이번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의 특징이요. 5명까지 교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5명까지 교체가 되었고요. VAR이 적용이 안 됩니다. K리그나 뭐 해외 축구리그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VAR에 상당히 익숙할 텐데요.
갑자기 되던 게 안 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약간 좀 답답한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중간중간마다 좀 아쉬운 판정들도 있었고, 전반 초반에, 전반 4분에 거의 골문에 들어갈 뻔한 공을, 마지막에 투르크메니스탄 선수가 걷어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골 기준이 골라인을 완전히 벗어나야지 골이거든요. 골라인에 걸치는 것만 하더라도 골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한 70% 정도는 골라인에서 벗어나 있었고 한 30% 정도는 골라인에 걸쳤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VR을 돌려봐야겠지만 VR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제골은 황의조 선수한테 나왔죠.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요. 워낙 전반전에 우리나라 공격진이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갔고 홍철 선수 크로스가 올라갔고 골키퍼 맞고 손흥민 선수의 손흥민 선수인가? 아니지, 손흥민 선수가 아니죠. 그건 좀 더 뒤고 슈팅 이후에 골키퍼 맞고 나온 세컨볼을 잘 밀어 넣으면서 남티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약간 좀 빌드업 미스로 공을 뺏기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굳이 이름을 거론하자면은 이재성 선수가 좀 아쉬웠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턴오버할 때 공을 상당히 많이 뺏겼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선수한테 많이 뺏기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선수한테 역습을 많이 내줬거든요. 이재성 선수가 물론 좋은 활약을 펼쳐주려 노력한 건 알겠는데요. 물론 팀이 상당히 잘해서 약간 좀 가려진 거지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도 많이 뺏기고 패스도 확실히 많이 좀 막히는 부분이 있고 이재성 선수가 확실히 좀 많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잘해줬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하지만 골 찬스에서도 후반전에 결정적인 찬스를 한번 놓쳤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자, 세 번째 골은 김영권 선수한테 터졌죠. 코너킥 상황에서 헤딩이 때리게 되었는데 그 헤딩이 뒤로 잘 흘러 들어갔고 세컨볼을 김영권 선수가 침착하게 잡아서 넣으면서 독일전에 그 노이어 선수한테 넣었던 그 골처럼 비슷한 장면처럼 공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네 번째 A매치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골은 권창훈 선수가 넣었죠.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찼는데요. 그 볼이 맞고 나오면서 세컨볼을 권창훈 선수가 이제 구석을 잘 넣으면서 4대0을 만들어냈고요. 손흥민 선수가 슈팅이 무회전처럼 뚝 떨어지는 슈팅이다 보니까 골키퍼가 단순히 잡기가 힘들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노림수가 잘 먹혀 들어갔다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골은 멀티골이었죠. 황의조 선수의 멀티골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놀라운 기술로 이게 돌아 들어가면서 공 소유를 상당히 잘했어요. 그랬고 그게 기점으로 패스가 측면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측면에서 땅볼 크로스가 들어갔고요. 황의조 선수가 원터치로 골대 쪽을 잘 돌려 넣으면서 슈팅 없이 터치가 상당히 좋았죠. 그러면서 5대0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경기 내용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줬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이 최다 실점이 최다 점수차가 5대0이거든요. 5대0이었고 사실 이날 골키퍼였던 차르이에프 골키퍼가 선방하지 않았다면은
슈팅을 좀 더 먹힐 수도 있었거든요. 골을 좀 더 먹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투르크메니스탄 골키퍼가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홍철 선수도 상당히 날카로운 프리킥을 찼는데요. 제가 그 프리킥을 딱 찼을 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각도가 웬만한 유럽 골키퍼들도 막 힘든 각도로 들어갔는데 그걸 막아냈어요.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 골키퍼가 놀랍게도 이번이 A매치 첫 출전이에요. A매치 첫 출전한 골키퍼가 이 정도로 활약을 펼쳐준다는 것은 상당히 놀랍거든요. 물론 우리 쪽에 김승규 골키퍼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보여줄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차르이에프 골키퍼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제가 보통 상대팀 선수를 언급할 때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뭔가 나쁜 짓을 했거나 뭔가 신사적인 플레이를 못했거나 그런 경우에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차르이에프 골키퍼는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선수들이 다 묻히는 가운데 혼자만 빛났습니다. 진짜 마치 러시아 월드컵 때 조현우 선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자, 그러면서 점수차가 솔직히 말하면은 더 벌어질 수 있었는데 더 벌어지지 못했고, 만약 더 벌어졌다면은 투르크메니스탄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졌잖아요. 일명 고향 참사라 할 정도로 참사급으로 스코어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투르크메니스탄은 이 경기 5대0을 지면서 월드컵 최종 예선 자동으로 탈락하게 되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시 1위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5대0을 잘해주긴 했는데 골 결정력 부분에서 전반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권창훈 선수랑 이재영 선수를 언급하고 싶은데요. 골키퍼랑 1대1 찬스에서도 놓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특히나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아쉬웠죠. 물론 골을 넣긴 했는데 이 골 넣기 전에 골키퍼랑 완전히 1대1 찬스였거든요. 물론 상대 골키퍼가 너무 잘 막았어요. 차르이에프 골키퍼가 이 경기에서 진짜 미친 활약을 펼쳐줬는데 야신급 활약을 펼쳐주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슈팅도 막기 힘들었는데 반응을 한 거거든요. 물론 권창훈 선수가 좀 더 끌고 가가지고 확실하게 마무리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는데 너무 가까이 가면 또 오히려 슈팅 각도가 없다 보니까 상대 골키퍼가 잘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영 선수도 앞서 언급한 대로 패스 부분이라든지 턴오버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한 선수를 더 언급하자면은 황희찬 선수인데요. 물론 후반 71분에 들어가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황희찬 선수가 움직임 자체는 좋았어요. 활동적이고 움직임 자체는 괜찮았는데 그 움직임에 비해서 패스라든지 경기 감각이 아직 약간 좀 덜 올라온 느낌. 뭔가 소속팀에서 경기를 많이 출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 보였고요. 물론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김영권 선수도 얼마 전까지 소속팀에서 경기를 제대로 출전하지 못했고 김민재 선수도 국내 복귀 이후에 경기에 계속 출전하지 못하고 있었고 박지수 선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수원FC 마지막 경기에서도 퇴장까지 당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선수들이 주전으로 많이 못 뛴 선수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변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앞으로 경기 감각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놀라운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특히나 티키타카로 전개해서 들어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버스 세우기로 수비를 쫙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티키타카로 원터치 패스로 이어서 가가지고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비록 골키퍼 선방으로 이제 골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었거든요. 특히나 마지막 골 같은 경우는 황인조 선수 골 같은 경우는요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골을 봤다 할 정도로 예술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제 생각에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소속팀에서도 제대로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차출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님의 그 빌드업이 제대로 먹혔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빌드업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빌드업도 잘 사용하면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까지 빌드업이 우리 선수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은 이번에는 빌드업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졌고 그리고 수비 쪽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진짜 대한민국의 반다이크다 할 정도로 버질 반다이크의 분신이 날 정도로 완전히 볼 차단을 잘해줬어요. 태클도 상당히 잘 걸어줬고 그런 활약을 펼쳐줬고요. 김영권 선수도 적극적으로 수비가 나옵니다. 그 적극적으로 공격가 나오면서 결국 골까지 만들어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선수들이 거의 만점 가까운 활약을 펼쳐줬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생각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 스리랑카 경기를 우리 선수들이 잘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자기한테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팀이다 하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하고 레바논 경기가 열릴 것 같고요. 투르크메니스탄이 레바논을 잡아준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스리랑카가 사실상 약체이기 때문에 잡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최종 경기 상관없이 조 1위로 진출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좀 더 응원해야겠죠. 하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이 월드컵 예선에 탈락했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코어가 이렇고 좀 더 일단 우리 선수들은 다른 경기 신경 쓸 거 없이 우리 경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승 1무로 15득점 무실점이거든요. 지금 2차 예선에서 무실점하고 있는 팀이 딱 두 팀밖에 없어요. 그 한 팀이 대한민국이고 그 한 팀이 우리나라가 3월 A매치 때 3대0으로 패배했던 팀 일본입니다. 일본이 현재까지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고 득점이 37득점. 이거는 거의 뭐라고 설명해야 하냐 이걸. 37득점. 그럴 정도로 상당히 지금 득점 능력이 물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일본 대표팀이 그런 상태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은 예선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투르크메니스탄 경기 전부 리뷰가 마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불참을 선언하게 되면서 정확한 명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방지를 위한 불참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유나 어찌됐든 그렇게 되면서 다음 월드컵과 아시안컵 예선을 출장 금지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다음 월드컵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인데요. 이 경기도 참가가 불허가 되게 되었고요. 갑자기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게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2026년 멕시코, 캐나다, 미국 북중미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컵이죠. 2023년에 열리는 중국에서 열린 아시안컵. 그리고 2027년에 대륙간 그 원칙에 따라서 서아시아 쪽이 열리게 되는데 아직 개최지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한은 개최 이제 출전 금지를 당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가 2021년이니까 앞으로 6년에서 7년 동안은 북한이 축구로서 길을 잃게 된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이유가 어찌됐든 상당히 뼈아플 것 같고요. 자, 북한이 이런 기권하게 되면서 판도가 달라졌어요. 그 판도 때문에 손해본 팀이 투르크메니스탄이죠. 북한하고 경기에서 이겼는데 취소되면서 그리고 이 북한이 기권하면서 다른 조에도 영향이 갔습니다. 다른 조 팀이 2위 간에 이제 그 순위 경쟁을 통해서 4팀에서 5팀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카타르가 현재 사실상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5팀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 2위 팀 간의 뭐라고 하지? 2위 팀 간의 그 대결에서 5위 팀 간의 경기 결과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자면은 중국을 예시를 들게요. 중국이 속한 조가 A조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현재 중국 A조에 속한 팀 같은 경우가 괌이 현재 꼴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괌이라 했던 2경기가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전체 8위에서 7위거든요. 지금 5위 팀 간의 경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현재 2위 간의 랭킹에서는 레바논이 현재 1위입니다. 전체 8개를 통틀어서 1위고요. 아무래도 보통 5위 팀이 빠지면은 스리랑카가 빠져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이 빠지면서 레바논이 약간 좀 수혜를 먹은 거죠. 어찌 보면은 뭐 이런 것도 다 조빨이다 보니까 추첨이 잘 돼가지고 약간 좀 럭키 같은 운이 좋은 느낌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추가로 새로운 소식이 온다면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